들어오셨을까요? 네. 선생님, 또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에게 그 초중고 상담의 그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는 부분 때문에 다중지능과 교육 부분을 조금 다뤄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매뉴얼에는요, 선생님, 이게 몇 페이지냐면 62페이지. 죄송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다중지능의 교육적인 활동, 결과지를 어떻게 보고 활용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중지능 교육이 왜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은 끊임없이 발달이 되는 과정에 있다 말씀을 드렸죠. 목소리가. 자,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삶은 잠시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목을 좀 네, 목이 잠기고 안 풀려서. 자, 지능은 개발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아 실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로의 관점에서 좀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건 어때요?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중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중지능 개발을 돕는 조력자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실 텐데요.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아이는 각기 다른, 아까 크기보다는 모양에 집중하셔라 했잖아요. 각기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력은 그 아이 나름대로는 빛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걸 찾아주기 위한 열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아이에게는 어때요?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멍석을 깔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걸 도와주는 입장에서 스스로의 강점을 아이가 잘 알고 그다음 내가 뭐가 보완이 돼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중지능 개발은요, 선생님, 요런 부분. 자, 발달 과정에 따른 다중지능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죠? 유아기 다르고 아동기 다르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유아기는 전 영역적, 전 분야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골고루, 그죠? 전 영역별로. 그다음에 아동기는 어떤지, 청소년기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었고 발달 과정에 따른 교육 포인트를 좀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지능별로 개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강점 지능, 약점 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중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 아이의 학습 과정을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강점 지능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기반한 행복한 진로를 찾아가는데 얘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중지능과 교육에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중교육의 실제를 위해서 유아, 아동, 청소년기의 그 개발이나 활용을 위한 교재, 교구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제시해 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제가 내지는 않지만 아마 이 발달 단계별로 활용하는 도구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고요. 다중지능의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발달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만 12개월. 그렇죠? 1년은 되어야 이제 엄마 소리를 하고 뭐 1년은 되어야 걷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보다 조금 빨리 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 빠르다. 이 아이는 영재인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 지능은 제가 아까 노암 촘스키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도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다중지능 평가를
그 초등, 중등 학년기별로 어떻게 다르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음악지능도 마찬가지고, 그죠? 음악지능 같은 경우도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아이에게 악보 보는 법을 가르치는 시기는 따로 있지 않나요? 그쵸? 이제는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어떻게 이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있는지, 이런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런 것들은 유아기 때 가르칠 수 있지만, 악보를 그리고 하는 거는 꼭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 따른 적절한 그 수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중지능 발달 과정을 봤고요. 이 다중지능 발달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는 건 이제 1급 과정이긴 합니다. 그건 자주 오픈되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발달 과정에 따른 다중지능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능 영역별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가 하위 영역 평가 부분에서 다뤘다 생각을 하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좀 요 부분인데요. 다중지능 관점에서 발달 과정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유아기는요, 이렇습니다. 다중지능 발달기, 그래서 균형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골고루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언어적인 자극, 음악을 통해서 논리수학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활동, 음악을 통해서 공간적인 자극, 음악을 통해서 뭐예요? 인간 친화적인 자극,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아동기는요, 선생님, 강점지능 탐색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 이 아이가 벌써 어디에 강점인지를 막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 지능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는 아동기라고 보고요. 고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이 부분에 확실히 강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준다 할 수가 있죠. 역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는 다중지능 관점에서 강점 지능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되면 이제 완전히 진로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음대를 갈 아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진로가 선택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 그래서 강점의 개발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성인기는 어떨까요, 선생님? 강점 지능의 완숙기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맞게 제대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세상이 원하는 것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지금 선생님처럼 이제 강점 지능을 살리고 계신다면 완숙기에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기에는 대학 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전공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획득하는 시기, 지식적인 거, 이론적인 거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실현하면서 커리어를 쌓게 되는 거죠. 상위성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되고 그게 이제 성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에 따른 다중지능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그쵸? 요게 이제 상담하고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미 잘 하고 이미 다중지능을 활용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언어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고 언어적으로 자극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임, 그러니까 끝말잇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기도 해요. 언어지능의 강점인 아이들은 끝말잇기 같은 거, 말장난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띠야? 막 얘기해요. 아이들이 나는 닭띠야, 나는 양띠야. 그러면 나는 땀띠야.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애들 있죠. 그런 말장난, 운율 맞추는 거 좋아합니다. 운율은 또 음악지능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어쨌든 언어적으로 그다음에 좋은 글귀, 노래 가사, 시 이런 것들 다 언어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좋아하는 단어 몇 개 얘기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그 아이에 맞게 이제 단어 수는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겠죠. 5개 혹은 3개, 뭐 8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뭐 짧은 글짓기를 하게 해본다던가, 그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또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활동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결과지에도 제시가 되고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개발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언어 지능은 개발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언어적으로 자극이 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면 당연히 개발이 되겠죠, 그죠, 선생님?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패턴으로 공유를 해볼게요. 논리수학지능은 논리적인 것, 수리적인 것 따지는 거 좋아한다 했죠.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정보를 줄 때도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정보를 정확하게 안 주고 대충 주는 거여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 그래서 언제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왜, 이런 거 따져묻는 사람은 검사 하나마나 이제 논리수학 진행이 좀 강점에 속할 것이다. 추리소설 같은 거 볼 때도 계속 이거 누가 범인이겠다. 그건 뭐예요? 복선 같은 게 깔리잖아요. 드라마나 뭐 영화나 내용에. 그런 거 보면서 계속 유추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계속 아, 나는 누가 범인인 거 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범인일 것 같아. 이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거, 로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는 거, 얘기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수학 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공식, 그 다음에 암산하는 거, 이런 거 뭐 쉽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비판하고, 이거 다 뭐예요? 논리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자기가 관심 가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파고들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 선생님 논리수학 지능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 하다가 대학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계속 보고서 쓰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자극이 된다는 거죠. 성인이 돼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신체운동지능은 어떨까, 선생님? 몸의 움직임. 그런데 몸도 선생님 단순하게 일어나, 앉아, 뭐 돌아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몸을 어떻게 계산하면서 똑똑하게 쓸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선생님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토끼가 있어. 그런데 토끼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너무 행복해. 토끼가 행복해하는 토끼를 좀 표현해 보겠니? 이런 거. 그쵸? 그러면 얼굴 근육을 어떻게 해야 토끼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지 이게 다 근육 계산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 있죠, 선생님. 연극 배우들. 배우들이 반드시 강점으로 발달시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신체운동지능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슬픈 연기하면 그냥 무조건 울어요. 화난 연기는 인상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왜 저 사람 표정에서 이렇게 슬픔이 묻어나지? 이런 거 아시죠? 그게 다 근육을 그 사람 나름대로는 표정을 짓고, 표정 짓는다는 게 자기 얼굴 근육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사람도 꽤 성공한 배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 토크쇼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니다. 천재가 아니다. 자기는 정말 이 대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계속 캐릭터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흑의 선배는 딱 대본을 보고 그 사람의 그냥 순간적으로 빙의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옷 자켓을 한번 툭 치는 그 제스처에서 그 캐릭터가 보인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 캐릭터를 표현하려면 내가 몸짓을,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이게 배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댄스, 뭐 스텝 이런 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마술 배우는 거 어때요? 그다 다 속임수죠. 그런데 손을 얼마나 빠르게 그 하느냐. 마술 같은 거 배워보는 것도 소근육 활동, 신체 운동 지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하게 하는 거. 신체 운동 지능이 약점에서 발달이 잘 안 된 사람은요, 별로 높이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에 관심이 생기다 보면 겨우 하는 게 요가, 명상 이런 거 합니다. 그죠? 큰 움직임, 과도한 움직임 없이 이제 건강을 챙기는 거, 그다음에 걷는 거, 산책하는 거 이런 거 정도 하게 되겠죠. 자, 음악 지능을 개발하는 건 뭐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따로 강조 안 해도 되겠지만 다 어때요? 리듬, 가락, 박자 이런 거를 가지고 노는 활동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활동들, 그다음에 소리 구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를 듣고,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 지능이 강점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곡 세 곡을 들려주고, 이 중에서 작곡가가 다른 한 곡을 찾으라 하는 거. 공부 안 했어도 이 곡의 흐름이
다르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음악 감상력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은 다른 작곡가일 것 같다 이런 걸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뭘 질문하는지도 이해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런 거를 캐치해내는 아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유아기 수행 검사할 때 이런 걸 실제로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공간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시각적인 거, 공간적인 거. 그런 활동을 하나 학원에 보내는 거죠. 그런 거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도 보고 새로운 장소에서 길 찾아가는 거. 근데 뭐 공간지능 키우겠다고 막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선생님들 미로 찾기, 수학 그림 찾기 하는 거 있죠? 그런 활동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공간지능이 강점에서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은 수학 그림 찾기를 굉장히 쉽게 해요. 숨은 그림 5개 찾아봐. 그러면 막 금방 3개는 기본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4개, 5개, 다른 사람이 못 찾는 걸 찾는데 어떤 사람은 답을 얘기해줘도 어디? 어디 있다는 건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간지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퍼즐, 조립, 모형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달이 안 됐으면서 약점인 아이들은 어때요? 이런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개발이 돼야 될 지능 영역, 그렇지만 현재로선 낮아서 좀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걸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까, 덜 힘들게 할까? 그게 바로 강점 기반의 어, 학습 코칭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지능 활동을 하더라도 이 아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신체 운동 지능이 강점이다. 그럼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선생님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해놓고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찾아오세요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빨간색의 별을 찾아오세요 이러면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몸 움직이는 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건 아주 단순한 쉬운 예라서 그런 건데 하다못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몸을 써서 시각 공간적인 활동을 참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중지능에 기반한 학습 코칭, 뭐 진로 코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패션 디자인 해보게 한다던가, 그렇죠? 옷 같은 거 색종이로 만들어 보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내 방 꾸미게 한다던가, 그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능을 좀 개발시키고 싶다. 자연지능이 너무 약점이면서 이게 돼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외 활동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그쵸? 그다음에 벌레 하나만 나타나도 난리가 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게 재밌다고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어떤 아이는 벌레만 와도 막 기겁을 하고 그런 아이가 우는 아이들이 있죠. 그쵸? 자, 동물 기르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연지능의 약점에서 발달이 잘 안 된 엄마들은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가 키우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절대 반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멀리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그 강아지, 고양이가 왜 귀여운지는 뭐 쇼츠 같은 거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케어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화원이나 화초 뭐 이런 거는 다 자연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일지 쓰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행 많이,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했던 부모님들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연지능이 발달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연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계절이 점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겨울 하늘이 어떻고, 봄 하늘이 어떻고, 그다음에 날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선생님,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아우, 옆집 아이는 막 그냥 A부터 벌써 알파벳을 다 뗐대요. 뭐 30개월인데 막 이러는데 우리 애는 계속 먹을 것만 찾아. 그러면 애가 아빠 닮아서 식탐이 넘치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먹는 거에 민감하고 먹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요. 물론 식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연지능이 강점에서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식탐이 있어요, 선생님. 그쵸? 아니,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맛도 궁금하고 저런 맛도 궁금한 거지, 자연지능이 약점에서 발달이 잘 안 된 사람은 그 맛에 대한 호기심이 크게 없어요. 제 얘기 같죠?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고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돼? 그냥 바짝 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연진의 강점에서 발달이 잘 된 사람은 요리를 할 때 고기를 구울 때도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구워야 맛있는지가 다 계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런 분이 있죠. 시어머니가. 아니, 아유, 너 또 이거
참기름 언제 넣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어머님이 계시죠.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학가에서 같이 사는데, 아니, 그냥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물은 참기름을 넣나 안 넣나만 계산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참기름을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그 나물 맛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계산이 안 돼. 참기름이 넣는지, 들어가서 고소한지 빠졌는지만 계산이 되는데, 아니, 우리 시어머님은 계속 참기름 먼저 넣고 무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참기름이라는 건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물도 많이 그렇게 주물럭거리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만지든 안 만지든 살짝 애기 다루듯이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듣는 척하고 난 안 듣는 거죠.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참기름은 먹기 직전에 그때 한두 방울 뚝 떨어뜨리는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언제 넣는지, 마늘을 언제 넣는지, 마늘 넣고 그 다음에 뭘 넣었을 때 맛이 다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그게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셰프를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가 뭐 영어 단어 몇 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아이가 마트 따라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일 자기가 고르겠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예를 들어서 당근은 요런 게 신선한 거야, 사과는 요런 게 맛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를 그렇게 잘 기억하고, 엄마 사과는 요런 게 맛있는 거죠, 저런 게 맛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딸기는 내가 고를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애가 딴 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고 몰래 마트에 혼자 갔다 난리가 납니다. 마트를 자기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마트 엄마 안 따라가고. 그럼 마트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귀찮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아이들이 이제 엄마 따라다니는 걸 더 좋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성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인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하다가도 이런 아이 봤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게임 막 얼마나 게임이 재밌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엄마가 그 커피 머신을 산 거예요. 근데 커피 그거 내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와가지고 게임 그만하고 하고 있는데,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엄마가 커피 내려 마셔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려줄게. 그러고 가서 커피 내려주고, 심지어는 데코레이팅까지 한다는 거예요. 접시에다가 이게 긴 막대기 과자를 가져오면서 이거랑 같이 드셔보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죠? 자연지능 그 강점인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다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으로 드러나는 게, 갑자기 손님이 온다 했을 때 집에 아무것도 아니, 이게 계획이 없이 손님을 데려오면 어떡해? 막 이러는데 같이 놀고 있던 옆집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아니, 뭐가 없어? 그래, 냉장고 좀 보자.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내 눈에는 없어요, 재료가. 딱히 없어. 그런데 이 친구는 딱 보더니, 아니, 재료 많네. 그러면서 이거랑 해서 이거 만들고, 이거 다 뭐예요, 선생님? 자연지능 영역에서의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랑 합치면 뭐를 만들 수 있어라는 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나는 잡채는 잔칫날만 먹는 건데 이 친구는 잡채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요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잔치 음식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요리도 쉽게 만드는 친구들 있죠. 이런 게 다 자연지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 건 이거였지.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이제 교사 연수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이유를 알게 되면서 시어머니 덕분에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를 많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대부분 승승장구 어려움 없이 막 큰 아이들이요. 자기 성찰 지능이 발달이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제가 많으면 그 중에 중간 형제 있죠.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는 둘째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날 안 이뻐할까? 왜 엄마는 뭐 언니만 좋아할까? 동생만 이뻐할까?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기 성찰 지능은 뭐 일기 쓰는 거, 신앙생활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인간 친화 지능은 뭐예요? 사람의 그 계산 능력인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하고 많이 경험을 해봐요. 부딪혀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하고도 싸워보고 이렇게 해봐야, 저 사람은 이럴 때 내 마음과 달리 저런 생각이었구나. 이런 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풀이만 이런저런 문제 유형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사람 유형도 다양하다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쉬운 사람,
편한 사람들만 만나면서 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할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 진화 지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강점 지능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점 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 발목을 잡는다면 약점 지능도 보완시켜야 되겠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특히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소근육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죠.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어도 논리수학 지능 외에 뭘 더 개발시켜야 돼요? 신체 운동 지능 영역. 그렇죠? 특히 소근육. 그래서 거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외과 의사들은 이거 매듭하는 거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묶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약점 지능 개발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약점 지능, 강점 지능을 활용한 약점 지능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그때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자면 다중지능은 어때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과계주의적인 제가 볼 때는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중지능 교수법이. 그래서 강점지능. 왜냐하면 그 아이가 현재로서 가장 발달이 잘 된 부분을 자극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지능 영역 개발까지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 강점인 아이는 언어를 통해서, 그쵸?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는 리듬이나 멜로디를 통해서 숫자를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간 지능이 높은 아이는 그림이나 도형 이런 거를 통해서 덧셈 뺄셈을 가르치고, 그쵸? 글을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학습 효과를 현재보다는 높일 수 있는 거. 언어는 언어로 접근하고 음악은 음악으로 접근하고 이랬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의 교육적인 적용을 통해서 학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중복되는 얘기지만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좀 생각하시면 선생님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진로 부분, 그쵸? 진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점 지능에 기반한 이 아이가 행복한, 부모만 행복한 게 아니라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도 결국은 행복한 거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한 진로 지도를 도와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점에 기반해서 그 직업을 연결하고 찾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진로 그 교육에 그 적성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진로교육 활동으로 다중지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고요. 근데 요즘은 직업이 너무 바뀌고 AI가 그쵸?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리드하는 사회라서 좀 많이 직업은 달라지겠지만 이렇습니다. 현재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구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연구소에서 뭐 제시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그렇다면 다중지능에 기반해서 우리가 다중지능 개발을 도와준다든지 선생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는 걸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기에는 지능숲 교구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의 골고루 전 영역적으로 유치원에서 이 교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용 보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 지능 영역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동산, 곤충 세트, 요게 8개 지능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반구조화되어 있어서 규칙을 아이들 스스로 게임 규칙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격증 시험에서 유아 다중지능 교육의 교구로 뭐 맞는 것은 한다면 이런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능숲 플러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거는 다중지능 개발 프로그램으로 또 굉장히 원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명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보세요. 신체로 연주해 보세요. 이거 선생님들 그쵸? 교육 활동에 그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지 활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체 운동을 활용한 뭐 음악 교육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은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뭘 통해서 개발시켜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자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하고 통합된 다중지능 개발이다 해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뭔가 수업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한 권당 12주차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혹시 시험에 초등학생용 다중지능 교재교구 했을 때 자랑 프로그램 이런 거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활동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인터뷰 그렇죠? 이건 뭐 인간 친화지능을 위한 거겠죠. 선생님들이 음악 활동할 때도 뭐 음악 가지고 인터뷰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신체 운동 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꾸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는 자아 탐색부터 진로 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에 그 과외 활동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런 활동으로 많이 방과 후 활동으로 제가 활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4차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자, 뭐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꽃빛 날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원해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거 역시 수업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5차시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뭐 내용들이 활동지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강점 지능 영역별로 학습법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은 초, 중, 고 대상으로 하는 다중지능 검사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중지능 평가의 원리에서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학년기별로 비교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두고두고 시차를 나눠가면서 더 공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맛있게 점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